바로 다음 류현미 사회학 연구자님 모셔서 청년 거버넌스 현황과 사회적 선호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류연미라고 합니다. 아까 행사 전에 윤영주 연구원님과 잠깐 어제 인사를 나눴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너무 본인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웬걸 이런 페이크를 너무 막 제가 20살 때 선배들한테 약간 조직화 동원되는 기분으로 너무 제가 빠져들어서 좀 털뚫려 있게 들어가지고 제 발표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발표를 오늘 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의회 정치 그리고 제도 정치 영역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제가 뭐 의회 밖 정치나 제도 정치와는 조금은 차별될 수 있는 시민 정치를 얘기를 할 때도 저희가 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저희가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 청년들이 정치라는 영역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유하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문제의식에 맞추어서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재미있게 평상 교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노잼이고 어느 정도는 이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가 청년과 정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을 때 정치가 무엇이냐를 앞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면은 저는 청년이 무엇이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4년 정도에 서울시 청년 허브라는 어떤 거버넌스 장치를 대상으로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그 이후로 계속 어떤 청년을 둘러싼 어떤 제도와 뭐 실천과 담론의 교차 지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청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부터 저를 청년이라고 정찰을 할 수 있고 청년이 아니다. 이 시점부터는 내가 비청년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다들 청년 정치라는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테고 어느 분들께서는 이걸 당사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청년 문제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청년 문제, 청년 정치인이 대표해야 하는 대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청년이 굉장히 과소평가, 과소대표되고 있다라는 이 명제 자체에는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때 저희가 생각하는 대표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대표성 개념은 굉장히 정치 철학적으로도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와 최근의 참여민주주의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책임을 졌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논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하셨듯이 그리고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한국일보에 이제 젊은 정치가 실종되었다라는 어떤 기획 기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연령적으로 청년에 해당하는 특정한 인구 집단이 의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1%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한 0.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희의 인구 집단만이 의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아마 이러한 입장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념적으로는 기술적 대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의 어떤 인구 구조를 그대로 의회에 옮겨 놓아야 혹은 의회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어떤 대표 체제에 옮겨 놓아야 이들의 대표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대표자의 양적 증대를 말할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대표성의 어떤 전제는 피대표 집단, 그러니까 유권자로서의 저희 청년이라는 모집단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 집단이 필연적으로 이들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전제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뭐 제도적으로 합의된 뭐 20세부터 만 39세 어쩌고 하는 이런 인구 집단이 정말 전체 청년 세대의 대의를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양적 증대가 곧바로 질적 활성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물론 이제 2030이 아닌 세대가 의회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2030 세대의 대표성을 저하시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2030 세대가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질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는 청년 세대의 대의가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것이 청년 저지의 질적 활성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 피대표 집단의 선호를 어떻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결집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굉장히 촘촘한 정체성으로서의 청년 이슈가 무엇이냐를 의제화하는 과정이 좀 별도로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청년 연구자로서 청년이란 개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수 집단의 대표성의 문제가 서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뭐 인종적인 문제, 젠더적인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항상 과연 흑인 대표자가 흑인의 대의를 대변할 수 있는가? 여성 대표자가 저희도 지금 여성 할당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성 대표자라고 해서 여성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거고 이런 질문에 좀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공유되는 정체성이 있고 공유되는 경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 구조에서 겪어온 차별과 억압의 구조가 있었고 그게 계급과 같은 다른 범주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공통된 경험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식의 대표성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청년이란 거는 그런 범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범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는 개념은 정말 이질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사회학적으로는 이제 계급이냐 세대냐 이런 질문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내부에서의 계급이나 뭐 가족 배경 뭐 이런 것으로 인한 격차가 과연 세대 간의 격차보다 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회 불평등 양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차원의 어떤 계급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런 생애 경로가 기존의 규범적으로 정상성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구조에 대응하는 너무나 다양한 행위 전략 그러니까 각각의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택하게 되는 어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가 청년 대표자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청년이 난가?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에서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내용적으로 뭐 이렇게 이질화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청년은 정말 잠깐이죠. 청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범주이고 저희가 아무리 그걸 어떤 제도적인 기준으로 뭐 이게 34세일 때도 있고 29세일 때도 있고 39세일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의정치 쪽을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어지는 자리들을 다들 뭐 들러리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최선의 경우에도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2부 리그, 축구로 치면 2부 리그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결국은 이 다음 시기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게 과연 청년이라는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가? 라는 것에 당사자들이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을 보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는 시기고 이 청년이라는 자리를 만든다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고서는 어쨌든 예비적이고 일시적인 시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를 포함한 청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리에 갈 때마다 제발 청년이라는 말을 그만 쓰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지난 몇 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 말이 저희한테 갖고 오는 어떤 전략적인 우위가
그 단점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다들 청년이란 말로 모일 수는 있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시 겪어야 되는 합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특히나 세대라는 건, 그중에서도 청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호명이 되고 기획이 되고 사용이 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을 씀으로써 읽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난 몇 년 사이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장치들이 생겼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미 생겨버린 이 장을 버린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말을 전유를 해서 다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시민정치의 영역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청년 거버넌스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청년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좀 2012년 이후에 시민 참여적인 시정 개혁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목적 하에 청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을 정책 수립 그리고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난점이 있죠. 처음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포획된 저항이다. 이를테면 청년 유니온이라는 어떤 사회운동 집단이 처음으로 서울시와 사회적 협약을 맺었을 때, 이게 기존에 활동하던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제도 정치에 포섭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입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장이 어쨌든 박원순 시정 하에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했던 에이전트들이 분투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공고화된 지금으로서는 저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이 이게 단순히 정부가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장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어떤 종류든 가능성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략적인 공간으로 임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어떤 청년 거버넌스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운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에 저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게 여기 청년의회라고 나와 있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의회랑은 다르죠. 사실 여기는 정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참여와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토대로 서로 자신이 원하는 의제를 토론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테이블 단위로 토론을 해서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역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이고 참여, 토론, 수기 이런 말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처럼 정말 그렇게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자분들을 만나뵈면은 이게 아무리 여기서 청년들이 테이블 단위로 얘기를 해봤자 이게 공무원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집단이, 그러니까 청년 거버넌스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집단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기준 같은 거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쨌든 물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겠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이 과연 이 수기 집단이 자신들을 대변해야 된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역시 이 장에서 어떤 7년 동안 존재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팩트, 그러니까 사회적 사실의 팩트 이런 것 자체가 갖고 오는 조건의 변화를 분명히 수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예를 보시면,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서울청년의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서울시에 제시가 되었던 10가지의 의제예요. 근데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과연 청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평등,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공동도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정책들인 거고, 사실 일자리나 주거같이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청년 세대만의 문제인가 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청년을 만드는 정책이 청년 정책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보셨지만 왜 청년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청년 정책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사회 정책인 거고, 그러니까 청년이 만들었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나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청년 문제는 아니죠. 저희 사회의 문제이고 앞으로 지속될 문제인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어떤 성인기 이행의 압박을 받고 있는 청년 세대가 이런 문제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뿐이고, 이런 사회 정책들을 청년이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제시했다는 게 저는 이 서울청정내, 내는 서울청년의회로 대표되는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의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저는 제도 정치에 참여를 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터뷰와 같이 결국은 청년 정치인이 자신이 속한 또 2030이라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획된 특정한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사자 집단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동시대에 같은 문제 공간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그러니까 다들 청년 자리에 청년을 넣어놓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뒷짐지고 보고 있는, 그리고 거기란 그런 호명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제약을 갖고 있는 이런 것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아온 느낌은 들지만 처음에 대표성의 논의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 논리 구조에 따르면은 사실 청년이 반드시 청년을 대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어째서 청년의 정치가 확대되어야 하나? 청년이 아니어도 청년을 대변할 수 있고 청년이어도 청년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면 왜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자리에 가서 뭐 서울 청년 거버넌스의 용기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청년이 만드는 사회 정책도 가능하고 비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도 가능하다고 항상 말을 하지만 전자는 가능해도 후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또 한국 사회 고질적인 연령주의, 에이즘의 문제가 당연히 있고 그걸 실제로 청년 정치인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무리 어쨌든 청년 비례대표 들어가서 청년 정책이든 자기가 원하는 사회 정책이든 실현을 하려고 해도 그게 계속 번번이 막히고 계류가 되고 이런 경험들을 당연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꼭 386 세대라고 저는 집어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득권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 특히나 자신의 가족이 아닌, 자식이 아닌 미래 세대한테 증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청년이 만드는 사회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만든 사회 정책보다 항상 나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청년한테 지금까지 부여되어 막 참신성, 뭐 이런 창조적인 세대로서의 4차 산업혁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청년 세대란 기성 세대에 비해서 뭐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굉장히 많은 자원의 측면에서 영향이 약화되어 있고 사실이고 자원이 기본적으로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청년이나 청년 자리에 정치를 하라고 집어넣어봤자 이 사람들이 기존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숙하고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청년 수당을 청년한테 주는 이유가 이게 뭐 반드시 투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막 좋은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렇기 때문에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청년한테 주어져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성원권, 시민권의 문제 역시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지금 이후로도 그러니까 청년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순간에도 이 사회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저희가 청년 정치의 확대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사회적 성원권이란 정말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 자리를 가진다는 것, 그게 경제적인 측면이든 문화적인 뭐 인정의 측면이든 정치적인 시민권의 측면이든 물론 이 셋은 당연히 서로 얽혀있고 서로 악순환을
보통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면에서 정말 기본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청년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한 6, 7년 동안 해온 것처럼 청년이라는 어떤 말의 자리 혹은 청년 정책이라는 정말 청년의 당사자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정책의 자리도 아니고 이 청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보장되어야 하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세대들한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윤호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제 청년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대표성이랑 실질적인 대표성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기술적인 대표성은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 청년의 정치, 청년 고용 혹은 이 자리에 다른 어떤 집단을 넣어도 똑같을 텐데 어떤 할당제의 목표가 단기적인 수적 증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없이도 이러한 예산의 할당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투쟁 없이도 정치 활성화 혹은 그 영역, 무슨 장이 됐든 그 영역 활성화를 통해서 이 대표성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이게 뭐 내년 총선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뭐 제도적 자리가 됐든 비제도적 자리가 됐든 청년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시간을 좀 초과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